객과 동물인 개와 늑대는 얼핏 보면 쉽게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닮은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치와와랑 늑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말라뮤트 같은 대형견과 늑대는 멀리서 본다면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비슷한 외형을 가진 동물은 고양이과 동물에게서 더 도드라지는데 대표적으로 표범과 치타입니다. 표범과 치타는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생태를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치타는 성격 자체가 온순하여 길들이기가 쉬운 반면 표범은 호랑이보다도 성질이 사납고 공격적이며 인간이 기를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치타의 생활을 보면 암컷은 단독 활동을 하고 수컷은 무리 활동을 하거나 형제끼리 모여 생활하지만 표범은 암수가 모두 단독 활동을 합니다. 보통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은 야행성 동물로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밤이 돼서야 사냥을 시작하지만 사자나 호랑이 같은 덩치가 큰 포식자들은 치타를 경쟁자로 간주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불쌍한 치타는 얘네들을 피해 밤에 쉬고 낮에 활동합니다. 치타는 몸길이 약 1.5m, 체중 50에서 70kg으로 다른 맹수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치타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알려져 있어 강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치타가 내는 빠른 속도는 최대 500m 거리가 한계입니다. 이 이상 달릴 경우 체온이 급속하게 올라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온순하여 딱히 인간에게 공격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만일 공격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근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 남성 정도면 제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끼 치타의 90%가 6개월 안에 천적에게 잡아먹혀 죽게 되는데 어미가 아무리 새끼를 보호하려 해도 천적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잡아먹혀버립니다. 새끼 치타는 태어나면 등에 멘틀이라는 회색 갈기가 존재하는데 멘틀은 천적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이것으로도 새끼 치타를 다른 새끼 동물들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나면 이 멘틀은 사라집니다. 에버랜드의 로스트밸리에선 치타와 흰 코뿔소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일부 관람객들과 동물 애호가들은 이 합사에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육식동물인 치타가 초식동물인 코뿔소를 해칠까봐 그런 것이 아닌 코뿔소가 실수로 치타를 공격하게 되면 치타가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충분한 공간만 확보된다면 치타와 코뿔소의 합사는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겁이 많은 치타는 자기보다 훨씬 큰 코뿔소에게 공격할 엄두조차 못 내고 코뿔소는 기본적으로 초식동물인데다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치타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붙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동물원이라 먹이도 꼬박꼬박 공급되어 배가 고플 일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싸울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치타는 의외로 허접입니다. 반면 레오파드라고 부르는 표범은 몸길이 160cm, 체중 70kg 정도로 단순히 덩치만 봐도 치타보다 월등히 큽니다. 표범 중 큰 개체는 몸길이 180cm, 체중 100kg 이상도 존재합니다. 표범은 보통 단독 생활을 하며 낮에는 숲속이나 나무 그늘같이 평온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밤이 되면 사냥을 시작합니다. 고양이과 동물 중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가장 뛰어나서 사슴이나 기린, 소 같은 우제목 동물부터 서식지가 겹치는 영장류까지 골고루 사냥합니다. 인간도 영장류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 야생동물이었다면 표범에게 한 끼 식사입니다. 타잔이 표범을 무찌르는 장면을 보고 인간이 표범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게 만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잡은 먹이는 나무 위에 올려두고 며칠 동안 천천히 먹습니다. 표범은 사자보다 덩치는 작지만 덩치 대비 근력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사자와 표범이 만약 같은 덩치였다면 표범이 이깁니다. 워낙 성질이 포악하고 위험한 맹수다 보니 인간을 해친 사례도 많은데 인도에선 무려 400명에 가까운 사람을 잡아먹은 식인표범도 존재했습니다. 이 식인표범은 영국의 전설적인 사냥꾼 짐 코벳에 의해 사냥당했습니다. 치타와 표범을 가장 쉽게 구별하는 특징은 바로 얼굴에 나와 있는데 치타의 얼굴에는 눈 주변에 검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는 눈물선이라고도 하는데 빠른 속도로 하나의 목표를 사냥해야 하는 치타에게 눈부신 햇빛은 큰 문제가 되었고 이 눈물선이 빛을 대신 흡수하여 치타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눈밑에 붙이는 검은색 테이프도 같은 효과입니다. 표범과 치타 외에 비슷하게 생긴 제규어와 퓨마가 있는데 얘네들은 얼룩무늬 때문에 얼핏 보면 헷갈리기가 쉽지만 이 얼룩무늬를 자세히 보면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레오파드 무늬의 원조인 표범은 흔히 매화꽃 모양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검고 둥근 무늬를 가지고 있고 제규어의 무늬는 표범과 비슷하지만 둥근 테두리 안에 검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치타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그냥 점 하나 찍어 놓은 단순한 모양입니다. 퓨마는 새끼 때 얼룩무늬가 존재하지만 생후 3개월이 되면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 성체가 되었을 땐 얼룩무늬가 없습니다. 덩치는 제규어, 퓨마, 표범, 치타 순입니다. 간혹 표범과 치타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치타는 야생에서 만나도 싸워볼만 하지만 표범은 만나면 족됩니다.
고양이과 동물 중 삭과 쓰라소니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합니다. 얘네도 그냥 멀리서 보면 덩치 큰 길냥이처럼 생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북 방언으로 시라소니라고도 부르는 쓰라소니는 몸 길이 약 90cm에 꼬리 길이만 20cm로 새끼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만큼 덩치가 꽤 있는 편입니다. 반면 설캥이라고도 부르는 삭은 몸 길이 50에서 70cm로 고양이보단 훨씬 크지만 쓰라소니에겐 체급부터 밀립니다. 덩치 외에도 쓰라소니의 귀를 보면 삭과의 구별이 훨씬 쉬워지는데 쓰라소니의 귀끝엔 일자로 된 검은 털이 솟아 있습니다. 이 털은 쓰라소니에겐 매우 중요한 털로 청력을 이곳에 집중하여 먹잇감의 소리를 선명하게 듣는다고 합니다. 쓰라소니는 2012년 7월 27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멸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삭은 쓰라소니에게 체급이 밀려 상대가 되지 않지만 쓰라소니가 사라진 우리나라에선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길고양이로 잘못 알고 데려다 키운 사례가 적지 않은데 태생 자체가 고양이라 그런지 어릴 때부터 사람에게 길들여지면 온순하고 애교가 많다고 합니다. 바다에도 헷갈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물개를 필두로 멀리서 보면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은 물개, 바다사자, 바다표범, 바다코끼리입니다. 얘네들은 모두 기각류라 부르는데 기각류란 바다에서 살기에 알맞게 발이 지느러미처럼 진화된 해양 포유류입니다. 바다코끼리는 덩치가 압도적인데다 암수 모두 긴 이빨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구분이 쉬운 편이라 제외하고 나머지 녀석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다사자과에 속하는 종은 총 15가지 종이 있는데 물개, 악과 9종과 바다사자 악과 6종으로 나뉩니다. 즉 물개도 결국 넓게 보면 바다사자입니다. 물개와 바다사자는 생김새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바다사자가 덩치가 더 큽니다. 그리고 귀 모양을 자세히 보면 물개는 귀가 크고 잘 보이지만 바다사자는 귀가 작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털 색깔에도 차이가 있는데 물개는 털이 검은색에 가깝지만 바다사자의 털은 갈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물범이라고 부르는 바다표범도 물개와 헷갈리기 쉬운 동물인데 바다표범은 물개와 차이점이 꽤 많습니다. 물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가 도드라진 귓바퀴를 가지고 있지만 바다표범은 귓바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바다표범은 물개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물개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발달되어 육지에서도 어렵지 않게 걸어다니지만 바다표범은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는 거의 퇴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지에선 걷지 못하고 땅에 몸을 비비듯 움직입니다. 이 4가지 종의 동물들을 크기 순으로 정리하면 바다코끼리, 바다사자, 물개, 바다표범 순입니다.